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던 그제 오전 11시 50분대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검은색 손목시계는 30분 늦은 11시 25분쯤을, 김여정 부부장의 시계는 11시 55분 언저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매가 오빠는 평양 시간에, 동생은 서울 시간에 각각 달리 시계를 맞춘 겁니다. 북한은 일제에게 빼앗긴 조선의 표준 시간을 되찾겠다며 2015년 8월 15일부터 시간을 30분 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평화의 집 1층 접견실에도 서울 시간과 30분 늦은 평양 시간을 알리는 시계 2개를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 사용 3년 만에 남북 표준시 통일을 약속했습니다. 남북 정상 내외가 환담할 때 김 위원장이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전역의 시간을 30분 원위치시키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자진해서 떠안기로 했습니다. 남북의 시간 통일일 뿐 아니라 앞으로 빈번해질 미중일 등과의 다자 협의와 교류에도 작은 장애물 하나가 치워졌습니다. 후속 논의 첫 주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입니다. 5월에 열기로 정상 간에도 이미 합의됐습니다. 비무장지대와 NLL의 평화지대화라는 핵심적이지만 쉽지 않은 논의를 풀어가야 합니다. 감시 능력을 포함한 남북 전력 균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군 당국자들이 실효적인 이행 계획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 회담도 5월 안에 줄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좀 준비에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회담 준비위를 정상선언 이행 추진위로 개편합니다. 남북 철길과 도로 연결 작업도 본격 검토에 들어갑니다. 경의선은 이미 연결돼 있어 점검만 하면 되지만 동해선은 강릉역에서 제진역 사이 110km 구간의 철로 부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측 지역 선로 정비는 유엔 제재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우리 측 구간 정비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5월로 당겨지는 만큼 외교 국방장관들의 전화 접촉 등 한미 공조를 다지는 작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위장 평화쇼라며 그 의미를 폄하하는 공세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 남북 공동선언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북한에 3번 속으면 공범이 된다는 글을 연달아 올리더니 오늘은 언론과 여론도 부안해동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이런 가짜 세력들이 다 정리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던 나경원 의원 역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맘대로 퍼주겠다는 것이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만 내주는 꼴이라며 맹 비난했습니다. 현물도 보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현금 다 갖다 퍼붓는 이 정권 우리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글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슬그머니 바꾸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이야말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내세운 자유한국당.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의 국면에서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시각을 강조해 일반 시민과 벽을 쌓고 있다는 한숨소리가 당 내부에서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드루킹 문제로 천막을 쳤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죽고 배고프잖아. 국회의원 한 명씩이라도 가서 거기서 당번 서야 되는데 의미도 없고, 아니 국회에다가 그걸 만들어놨으니 반향이 일단 없지. 돌을 쳐맞든 물을 갖다 줬든 할 거 아니에요. 광화문으로 가. 근데 거기다 쳐놓고 아무 소득도 없이 그걸 접자하니 쪽팔리고. 선거는 50일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김성태가 답답하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죠. 김성태가 단식이라도 해야 되냐. 아니요. 김성태 씨는 경찰 수사부터 받으셔야죠. 그렇죠. 예. 고발 당하셨죠 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루킹 문제가 특검 사안이 아니라는 건요. 여론조사로 나타나잖아요. 국민 약 60% 정도는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특검 필요 없는 사안이다. 그런 니들은 아니,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 반대. 드루킹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섣불리 주장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특검 자체를 정치적 아젠다로 이용해 먹고 지방선거에서 득을 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당장 하긴 힘들다는 거예요. 오케이. 특검하려면 오히려 역공으로 조선일보 언론하고 공당이 합심이 해서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 큰 범죄입니다. 이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심각한 사항이지만 특검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났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곰 PD가 얘기한 대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단식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이미 백약이 다 드러나 버렸어. 통장 다 까봤더니 입출금 다 자기들 돈 벌어서 사용한 거야. 물건 팔아서 산 거라고 다 7억이 넘게 지금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 정치권하고 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그리고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뭘 위해 농성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하게 돼버렸다고. 이 사람들은 이 불씨를 살리려고 뭔 짓 하냐면요. 의원총회를 네이버 본사 앞에서 한번, 드럼나무 출판사 앞에서 한번, 청와대에서 한번 합니다. 의원총회를 거기서 해. 청와대에서 한번 했어요. 제가 그 단식할 때 와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의원총회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야당으로 돼가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부자정당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농성하면 단식 농성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정성 없이 그냥 조금 앉아있다가 아이고 다리 저려 하고 일어서는 족속들이에요. 신비형처럼 뭐 며칠씩 단식하고 이런 거 못해. 그러니까 체질에도 안 맞는 농성을 하느니 차라리 국회로 들어와서 뭔가 따질 거 제대로 따져라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특검을 받아주는 순간 그들의 프레임에 그냥 탁 놀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정권, 권력, 수사기관을 쥐고 있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검찰한테 맡겨보자. 경찰이 수사가 다 끝나서 검찰로 이관된 상황도 아니에요.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리 말하면은 경찰이 자유한국당과 TV조선과 내통하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언제 천막을 걷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국회의사당 앞이 하얀 천막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은 5월 2일까지는 당번을 짜놔가지고 순번제로 좀 돌아가면서 그 천막을 사수하고 계시다고 하나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천막이라도 안 치고 있으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유심히 이걸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자유한국당이 왕따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든 저 새끼들이 무슨 거짓말을 치든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은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왜 그러냐면 김기식 의원 사태 때 한번 봅시다. 조중동이 종편이 도와서 김기식을 사퇴시켰어요. 지금 누가 나왔죠? 김무성 5천만 원 받아서 여행 갔다 왔잖아요. 피감기관에.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의혹이 하나 밝혀졌어요. 지금 벌써. 아프리카 가서 뭐 어디 가서 다 놀고 며칠 날 확실하다고 KBS가 지금 지금 보도하고 있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요. 김기식이 왜 사퇴했는지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한테 내가 잘했다는 게 버텼다는 게, 만약에 제가 아까 119만 건이 노출됐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이겨서 사퇴했더라면 자유한국당이 압승한 거거든요. 사퇴 안 하면서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까놓고 보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국민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니네들 아무리 턴티치고 단식해봐라. 니들은 이미 사회에서 격리된, 왕따된, 마치 아직도 헬 조선에서 살고 있는 지렁이들, 악마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안에서 치고 있는 천막을요,
빨리 이동을 해서 판문점 근방에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부 관계자나 기자들한테 물 나눠주는 것이 훨씬 도움 돼요. 마라톤 선수들 뛰면 중간에 물 나눠주는 그 부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의 하얀 천막은 판문점 근방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한테 물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기 바라요. 그게 역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식 농성도 아니고 진정성도 없고 머리도 안 깎고 그냥 앉아서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왜 하냐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이 집중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난 9년 동안 이 나라를 망쳐놓은 걸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고 남북 대화가 만약에 말이죠. 남북한이 지금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미사일이라도 한 방 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그럼 이게 전쟁판이거든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9년 동안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자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집권을 했던 당이었거든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세계적으로 망신이고요. 어디 가서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면 싸대기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깝깝하게 생겼어요. 정말 깝깝합니다. 언제 천막을 쳤지? 차라리 그걸 당사로 쓰면 어떨까요? 옛날에 천막당처럼. 자유한국당하고 그 간판 띄워가지고 거기다 딱 걸고. 아, 그러면은 국회에다가 임차료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디 가지고서 안 돼요. 새끼들. 빨리 와야 돼. 잔디 사올리기. 자,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깝깝한 지금 상황이 됐냐면요. 그 잊혀진 인물. 사실 투사를 받아야 될 바로 그 인물.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어서 명함도 찍었다는 바로 그 인물. 잠시 동안 대통령을 즐겼던. 그 명패도 만들었다는 그 인물. 단마진이 뭔지 알게 해준 인물. 그렇죠. 그리고 가문의 영광으로 이분의 가문에서는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 나왔다 하고 자랑하는. 사실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바로 얼마 몇 달 전에까지 황교안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방송 여러 번 했잖아요. 황교안이 계산해 보니 안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황교안한테 노원병에 출마해달라, 선대위원장직 맡아달라, 그 전에 아마도 모르긴 해도 서울시장도 나가달라 이렇게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황교안이 누구예요? 음험한 사람이잖아요. 예. 세월호 조작의 사실상 총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사람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사실 계산이 딱 주판 두들겨 보면, 하긴 요즘에 주판 두들기는 사람 없지. 요즘에 계산기 아니 스마트폰을 두들겨 보면 답이 나오지. 그러면 나가면 필패. 선거 비용도 못 찾을 가능성이 없죠. 내 돈 아까워. 그럼 나가는 황교안이 저는 나오길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와야 황교안의 범죄가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황제 의전에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책임도 지지 않았고요.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제2의 세월호라고 사건한 스텔라 데이지호도 지금 적극 대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전혀 좀 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국무총리 전에 있었던 직책으로 세월호의 참사를 굴절시키는데 진실을 굴절시키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영악해서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데 전 나오길 바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폐륜 세력들이 나와줘야 공론화되고 그것이 검증받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영악한 놈이 안 나오네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요. 지금 노원병만 해도 이준석하고 김근식 두 사람이 바른미래당 공천받겠다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내에서 또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건질 수 있는 의석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많아야 한두 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주보고 지금 3석 차이밖에 안 난다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전 선생님이 예상한 것처럼 대구 경북 정도밖에 가져가지를 못하면 의석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안으로서의 지들끼리는 정당이 있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든 뭐든. 그러면 선거 책임론, 뭐 나경원,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중진들과 홍준표가 대판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내용이 나고 당이 쪼개지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요. 그러면서 총선은 다가오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황교안한테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제가 갖고 있다고 보냐면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사실상 제2의 책임자예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사람이 없다, 절박하다. 그냥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개념 없이 황교안한테 제의를 했다는 뭐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자유한국당 이제 쇠퇴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다. 왕따가 돼 있다 보니까 황교안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된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 전 국민을 왕따시켰어요. 자기들만 남고.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재밌는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정현의 방송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난리치던 바로 그 한번 사건이 봐주소.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건은 명백한 편성권 침해였다. 이게 바로 언론 자유 지수 72, 80이 그렇죠. 하던 그런 시절의 이유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정현 장 지졌나요? 안 지진 것 같은데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러네. 대표적으로 그들의 말 중에 거짓말 있잖아요. 할복하겠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 네. 내가 만약에 졌으면 난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약속을 지켜 이 새끼들아. 낙동강에 뛰어들겠다. 진짜. 아니 나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면 안 돼. 시대가 그래요. 바뀌었어.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상징적 의미라고 자기들은 실드를 그러니까 치지만. 이 사건이 그거죠. 아따 나 죽겠어. 한번 봐주쇼. 예, 이 녹취록이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정현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했던 거. 아따 나 죽겠어. 한번 봐주쇼. 이렇게까지 했던 그 음성의 사건입니다. 25일날 이 세월호 개입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법 위반 혐의예요. 근데 일단 길환영은 무죄가 됐어요. 예, 무혐의로 돼 있고 이 사건이 지금 공판 사건인데 2차 지금 공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저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혹자들은 길환영이 KBS 사장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무죄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추측을 내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엄연한 편성권 침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죄가 될 거다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지켜봅시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편성권 침해면서 권한 남용이죠. 그렇죠. 네,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뉴스 중에 대한항공 일가 갑질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직장에도 리틀 조여나 뭐 다 여러 가지 대한항공만 갑질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슈가 같이 부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네. 그 조현민 전문가요. 자세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조현아는 그냥 커피였으면 조현민은 TOP고 그 엄마 아빠는 그 TOP 중에 TOP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폭력, 폭언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을 다 묻어버리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한 이슈도 있는데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을 한번 오늘 노무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로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직장이잖아요, 노동자들이. 네.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사실 크고 작게는 이런 갑질, 내가 위에 위계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기분들은 다 겪으면서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래도 누구나 좀 피해가기는 어렵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승환님의 경우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목격한 적 있으세요?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직장 내에 그냥 저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었죠. 지금 뭐 성희롱, 성추행과도 연관이 되지만 저는 KTX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승무원 자체를 그냥 꽃으로 생각해서 어디 막 불러다가 세워놓고 이런 걸 뭐 잠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부분도 많았죠. 이것도 사실 직장 내 갑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이제 모 중소기업에서 인사관리 파트 쪽 담당자 일을 할 때 대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이제 사용자 측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의 중간에서 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취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조합 측과 한 번도 사측이 식사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길래 제가 한번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사용자 측의 대표라고 해서 법인카드를 들고 나가갖고 노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저녁 한 끼 먹고 소주 한잔 하고 노래방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고 아무 문제 없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그날의 일정을 다 마쳤는데, 문제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출근했을 때부터 같은 부서의 동료들 그리고 같은 층에 있던 동료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평소에는 가서 담배 한 대 피자고 하면서 먼저 담배 피자고도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활적인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도 거리낌 없이 했던 동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가면은 담배 피고 있다가도 담배 끄고 어머. 들어가고,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자고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동조합하고 친했다고.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비율로 봤을 때 조합원이 한 10% 정도 됐고 나머지 90%는 비조합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노동조합을 좀 혐오하는 대표이사가 그런 케이스였어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대표이사의 의중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였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노무사님 옆에 있으면 나도 친노동자, 노동조합인 것처럼 윗사람한테 비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친노동자 정책을 제가 피려고 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대표이사의 의중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조금이라도 친화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배격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하셨겠네요. 네,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네. 했는데 이런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이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랑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좀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28살의 A씨. 그러니까 28살에 입사한 남성분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군대 갔다 와서 첫 직장이네요. 사회초년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노동자에게 가장 힘든 거는 야근도 과정한 업무도 아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제 당연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싸늘하게 대한다. 그리고 힘들게 취업했는데 퇴사할 수 없어서 꾹꾹 참으며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면서 처음에는 어디에나 있는特세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메신저 보내도 무시하고 먼저 다가가면 오히려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그 점심시간 되면 동료들은 자기만 투명인간 취급하고 우르르 나가서 자기네들끼리만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직장 내 왕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하고요.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정신적인 공격입니다. 네, 보통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예. 직접적인 신체적인 공격보다는 정신적인 공격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지나친 폭언, 그리고 폭언을 넘어선 욕설, 그리고 이제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동자에게 노동 환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을, 그 이상을 넘어서 아예 신체적인 이상까지 좀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여기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변에서 너 자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 해당 노동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 그게 한 5개월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오고 결국에는 회의 중에 심장 이상이 와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네, 마음의 병이 생기면 진짜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심지어는 어떤 간호사분은 병원에서 원장에게 수차례 폭언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라고도 합니다. 어머. 네, 이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폭언, 욕설, 인격 모독, 이게 대한항공 사례 바로 이렇게 표본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을 들었던 사람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보통의 멘탈로는 버티지 못하죠. 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느끼신 분이, 많이 당하신 분이 바로 얼마 전 외부자들에도 나왔지만 바로 그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박창진 사무장이었죠. 네, 그분 정말 지금 신체적으로 나타난 그렇죠. 뭐 종양? 예, 그 뒤통수 쪽에 종양까지 생겨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네. 와. 그분 같은 경우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것이 언론화되고 나니까 동료들로부터 너는 조직의 수치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듣거나 아니면은 그 왕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이분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조직적으로 어떤 이슈를 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공범입니다. 맞아요. 예. 그게 바로 2차 가해자이고 함께 공범자들이에요. 예.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공범자들은 그 내부에서 언젠가 자기도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언젠가는 내가 바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사실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바꿔나가야지 오히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깨끗하고 정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묻으려고만 하는 태도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정신적인 공격 유형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두 번째로 많은 그 괴롭히는 행위가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행위인데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하도록 시키는 거. 요게 이제 또 직장 내 괴롭힘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서 좀 많은 업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업무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경우, 그리고 이제 원래 하던 자기의 고유 업무를 뺏고 허드렛 일 이런 거 시키는 이런 경우로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이제 근무한 C 씨가 원청업체 관리자로부터 자기 업무 외에 가외 일을 좀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8시, 저녁 8시가 넘어가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부여받았고 이걸 만약에 다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질책을 듣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한 D씨의 경우는 이제 반대였죠.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이 되니까 자리 자체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일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모니터만 보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괴롭게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죠. 네,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구조조정 또는 누군가에게 상사에게 찍혀갖고 그렇다고 해서 해고하기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해고의 사유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런 식의 괴롭힘을 하죠. 네. 특히나 이제 업무를 많이 주는 거는 그나마 양반인데 업무를 아예 뺏어버리는 거. 업무를 아예 하나도 안 시키고 멍하니 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면벽대기. 네. 그리고서 뭐 핸드폰도 보면 안 된다. 책도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좀 더 인간적으로 갈구는 방법. 갈군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갈구는 방법은 매일매일 수십 장의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특히나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이 올라오네요. 네, 그 세 번째 유형은요. 예, 세 번째 유형은 16.1% 정도 차지하는데 직장 내에서 따돌림, 쉽게 말해서 왕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겪은 케이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네요. 예, 직장 동료들과 말도 못하는 거고 동료들이 말에 상대에 끼워주지도 않고 밥도 후루루 가서 먹고 혼자 놔두고 이런 경우. 그렇게 되면은 딱 드는 생각, 저도 20여 년 전이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되면은 정말 이 회사 내가 못 다니겠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밖에는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여성인 경우는 성적으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성적 네. 성희롱 같은 것이 있을 수 큰 있죠.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물리적인 폭행 같은 경우 그 조현민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멱살도 잡고 뭐 하시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은 경우들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 사장님, 회장님들 보면은 수행기사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다 방금 말씀한 물리적인 폭행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대한항공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수행기사가 운전을 할 때 그 아예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룸미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룸미러라는 것이 사실 양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측으로 차선 변경할 때는 사이드미러보다도 룸미러를 통해서 사각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 룸미러를 접으라고 합니다.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위로 꺾으라고. 왜냐하면 그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회장님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다. 이 이유로. 어디 감히 나랑 눈을 마주치냐 이놈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처음에 그 기사를 채용할 때 운전 능력을 본다고 하면서 운행을 할 때 사이드미러도 접고 운행을 어머. 해봐라. 이렇게도 요구한답니다. 그 법규 위반 아닌가요? 완전 위반이죠. 예. 그래놓고선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막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욕설은 기본이고 또 실제로 막 손찌검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저는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조현민 어머니 동영상을 보면은 주위에서 하지만 그분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슬슬 피하기만 하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나섰다 하는 자기가 이제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침묵하고 숨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을 좀 계속 저희가 침묵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나 대부분 침묵을 하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그 조사해 보면요, 이 중 이제 절반 가까이가 그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침묵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즉 절망감 때문이죠. 자기가 어떠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기한테 오히려 인사적인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렵다. 그것이 침묵의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동료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걸 또 우려해서 말한 사람도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된다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상담 부서의 부재. 아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렇죠. 얘기네요. 예, 크게 3가지죠. 이유가 침묵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절망감. 두 번째가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악화 우려. 세 번째가 상담 창구의 부재. 이렇게 3가지 원인인데 바로 이 원인이 나오면 바로 이제 개선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네. 피해자들이 침묵하지만 않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이것은 부당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원인 중에 그 상담 창구가 설치되지 않은 그 비중이요. 우리나라 전체 그 사업장 중에 40.1%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또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 모르는 경우가 한 14.5%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회사 내에 상담 기구가 설치된 비율은 19.9%, 약 2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내에 뭐 비밀 보장이 된다든가 그렇죠. 또 회사 내 분위기 자체가 뭔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면 이런 상담 기관이 존재하더라도 허울뿐인 형식적인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담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상담 기구가 설치가 됐더라도 대부분 침묵을 해요. 이유는 딱 하나. 제일 큰 이유는 비밀 유지 안 될 것 때문에. 거기다가 그 두려움 상담했다가 때문에. 그게 또 일파만파 돼가지고 제가 어디 상담부서 가가지고 그렇게 꼰질렀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순서로는 또 가해자에게 이제 또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해자에게 조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 그리고 상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신사적으로 그냥 끝나겠는가? 우리나라 현재 조직 문화는 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을 피해자가 상담하고 고발했다고 하면 그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괴롭힘, 더 큰 왕따 이런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야, 기분 나빴냐? 막 이런 식으로 더 그렇죠.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료들은 이제 뒤에서 더 수군거리죠. 네. 아우, 쟤는 좀 그랬다고 이제 막 꼰질러 바치는 애야. 아우, 쟤랑은 무슨 얘기도 못 하겠네. 그렇죠. 쟤한테는 진짜 어떤 얘기도 못 하겠네 하면서 오히려 더 밀어내는, 더 따돌리는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이 상담 기구도 뭐 그 사람들이 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수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행법에는 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30인 미만에서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더라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 노동자를 차지하는 비중의 상당수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 되죠.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충처리 기구가 있을 수가 없고 또 고충처리가 기구가 있더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담을 했을 때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근본적인 대책은요. 법에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럼요. 이게 처벌 규정이 또 강력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거든요. 있는 규정도 안 지키는 판에. 그렇죠. 네. 그나마 현재 노동법에서 이런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유일하게 그나마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조항. 정말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진짜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만 겨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행도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법이지 동료 근로자 또는 상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게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사용자의 대리인격을 가진 밑에 이제 그 직장 상사 또는 사용자의 좀 친한 동료 근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사장님이 직접 때리는 거밖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겪은 20여 년 전에 그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도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사장님의 의중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사장님은 제가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하고 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죠. 주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나가면은 너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어차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넣기는 어렵고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그 규정을 넣든가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같이 동일한 의무를 좀 주도록 하고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본적으로 저는 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동조합 관련해서 바로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노동자 간의 갈라치기, 노노 갈등을 일으킬 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자체는 특히나 사용자가 개입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국의 사례는요, 특히 우리가 그 노동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쪽은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스웨덴의 경우는 이미 1993년에 그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나 노동 선진국의 대표 주자로 삼는 프랑스의 경우는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프랑스의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영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가해자에게는 1년 금고 플러스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누가 감히 직장 내 괴롭힘을 선뜻하겠어요. 네. 이게 1년의 금고에다가 또 1만 5천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거진 2천만 원 되죠. 이 정도의 그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도 이에 좀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도록 하는 적어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정도의 법 개정은 좀 이루어져야만 해야지 그것을
기업의 기구 설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보면 좀 아니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요. 이 갑을 관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노동자와 사용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분명히 제가 갑과 을이 노동력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 말이 그겁니다. 네. 이 노동자라는 것은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건데 그 노동력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몸과 정신이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제11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우선 사업주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노사관계는 사용자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업주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그냥 인식하라고 하면 인식 못하기 때문에 법을 빨리 좀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법을 개정하도록 좀 신설하도록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법 꼭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이렇게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지속되면은 사업자로서도 손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입사원 뽑아놓고서는 일도 못 시키고 이게 뭐예요? 네. 그렇죠. 생산성 하락을 네. 직접적으로 유발시킨 게 바로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네,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래 직원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정말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번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 기본 바탕부터 좀 바로 잡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서부터 이런 특별법,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서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 길로 한 걸음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현님, 저희 자갈자갈 100회입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 연애할 때 100일 챙기셨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은 저는 그런 숫자에 얽힌 허례의식 있잖아요. 허례허식? 별로 안 좋아해요. 저번에 소요 방송 100회가 몇 달 전에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요 최정민님은 감격이 겨워서 혼자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 숫자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왜 우리가 뭐 방송 나간 몇 주년 이런 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도 안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갈자갈 방송의 100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송의 100회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김민석, 김현 그 방송도 다음 주면 100회예요.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근데 이 방송은 좀 또 다른 의미의 특별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공권력, 이곳의 피해자의 대장,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음성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괜찮아. 저는 방송을 일단 상품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인터뷰를 할 때 몇 번을 부르겠어요. 그 주제로. 많이 불러야 한두 번이에요, 1년에. 이 사람한테 방송을 시키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같은 주제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100회인데 아직 좋은 소식을 못 가져다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기요. 네. 아직 멀었어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100회 정도의 절을 하고 뭘 덕을 받으려고 그래요. 3,000배 정도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이 생에 할 수 있을까요? 100회는 느낌적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이 자갈자갈 100회 동안 보현님께서 이제 쌓아오신 그런 마인드를 다 모아서 오늘의 질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원. 통일이요? 보통 우리의 소원하면 이제 통일이 생각나는데 각자 우리 마음속에 품은 어떤 소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언니는 당연히 복직을. 예, 그렇습니다. 푸나님은 어떤 소원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 생각은 그래.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김승하 맞아. 김승하 지부장이
10몇 년 싸워가지고 복직을 해요. 거기까지 좋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싸우고 거기 이뤄가는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너무 큰 소원은 이루어지고 나면 인생이 허탈해져.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 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확행, 아이스 카페라떼 하나 정도 마시는 기쁨으로 살아요. 통일되면 진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해지겠네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통일단체들, 통일활동가분들. 그럼 다 없어지는 거네? 지금 되게 실직 위기에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죠. 지금 실직위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통일은 어려워요. 최소 수년에서 많게는 10수년, 20년 이렇게 걸릴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 사이에 통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통일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이상은 주로 뭐냐면 민간 교류, 민간 지원 이런 거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통일 이슈가 많아지면 예전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탄압을 받느라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직할 일은 없고요. 통일이 돼도 실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지. 진짜 할 일이 많아지실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사람도 더 많아지고.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소원이라는 게 뭐 좀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회를 만드는 것, 어떤 폭력이나 억압이나 차별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 막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소원이 저한테 너무 사실 버겁잖아요. 평생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소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정하세요. 소원을 조정하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어떤 소원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줄이면 그만큼 뭔가 내가 타협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줄이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소원을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푸나 삼촌, 내 소원이 뭔지 좀 말해주세요. 이런 느낌. 아니 너무 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폭력과 억압이 사라지고 세월호 이후에 안전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런 적이 없죠. 우리 지구가 있고 나서. 문득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난 게 민주주의는 결과물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왜 과정이라고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라 그러면 못해요. 촛불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하고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보이잖아요. 웬만한 이슈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계속 개혁 정부,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는 게 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목표가 수정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합리적 인간 또는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 그게 내 개인의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대단한 거창한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보현님만한 나이 때는. 정말 거창한 내 인생의 꿈들이 있었어요. 인생 계획표가 있었다고. 40대 뭐라고, 50대 뭐라고, 60대 뭐라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목표를 잃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단어 잘 기억해요. 연애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사회도 모든 것들이 다 내 앞에 있는 바로 오늘을 잘 살아가면 미래에는 분명히 좋은 미래가 나타납니다. 근데 미래에 내가 잘릴 걱정, 직장을 못 구할 걱정, 심지어는 내가 결혼 못할 걱정, 온갖 걱정들을 모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현실을 재밌게 살면 되지. 그리고 살면서 뭔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버리세요. 예를 들어 결혼은 꼭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살다 보니 한 60쯤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 그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커리어식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결론은 나는 마음이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해라. 결혼 안 했다고 쑥덕거리면 가서 이렇게 쌍욕을 해버려. 내가 결혼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살아요.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살면 되는데 거기에 앞으로 뭐 내 소원이 뭐네 이런 식의 고민을 막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라는 시가 있죠. 와. 시예요? 진짜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 오늘 내가 만난 다양한 하루에 뭐 20명을 만나도 20명 중에 잠깐 좋았던 그 순간 같은 것들을 남기고 오늘 내 마음속에 시 한 구절 같은 것도 남기고 좋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삶에 있어서 어떤 좋은 미래가 올 거라는 믿음
전제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네요. 저한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네요. 아니요.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에요. 그것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젊음의 특권인데 살아본즉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근데 이 깨달음도 결국은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보지 않은 깨달음은 금방 또 그게 신념이 안 돼서 금방 또 무너집니다. 관련된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목표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려니까 24시간이 모질라요. 그걸 꿈꾸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런 상태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런 상태를 꿈꾸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뭐 여기 녹음실 와서 녹음도 하고 이슈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투쟁 현장에도 방문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 삶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방송을 맨날 만드는 푸나님, 언니 맨날 투쟁하는 어느 날 보면 어디 길에서 오체 투지하고 있고 어떤 날은 저쪽에서 108배 하고 있는 우리 언니. 어떻게 다들 삶과 사실 이거 일이잖아요. 우리 하는 거. 그 일과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일이 퇴근이 없어요. 이게 투쟁이란 상황이 이런 저희가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KTX 승무원이 안전 담당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지 12시 땡 하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이것과 나의 삶을 분리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특히나 어떤 행사에 갔을 때도 항상 저는 KTX 승무원을 대표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제가 옷차림 자체도 너무 막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뭔가 조언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순금이 몇 %인 줄 아세요? 99.9999. 빙고. 그럼 18K는 몇 %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10K까지 있어요. 제품 중에. 뭐지? 24K가 순금이니까 24를 18로 곱하면은 70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금이 왜 99.9냐면은 완벽한 건 없다는 의미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 완벽하면 내가 보기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죽어요. 다 채워져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배가 안 고파. 영원히 행복해. 쾌락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불편한 게 있을 때 또는 쾌락스럽지 않은 평범할 때가 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쾌락이지 매일이 뻥 맞은 것 같은 느낌이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인생이다.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시간을 보장하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최저임금 지급하라 이런 것들은 법이 정하는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저임금은 주고 일시켜 이런 거잖아. 그건 이제 제도적인 문제고 나는 내 생활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CEO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노동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용을 당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내 인생의 철칙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청와대에 무슨 수석 같은 걸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난 거기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일할 거면 안 한다 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하는 게 목표였고 그런 전공이었고 천직이라고 느껴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한테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행복해요. 지시하는 걸 못 견디고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이를테면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게 과도하게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일컬어 일중독이라고 하느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군가는 일상생활에서 휴식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즐겨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건 아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일만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불행한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휴식하고 이러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잠을 충분히 자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나머지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 활동을 하겠다고 방송 평상시 하던 그 스케줄을 버리고 산에 갔다든지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불편해. 방송실 막 오고 싶어. 행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방송실에 앉아있는 게 행복이면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죠. 근데 남이 만들어놓은 타임 스케줄에 나는 저게 행복해.
그러면서도 자기 본인한테 나는 쉬지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해, 난 불행해 라고 말하는 이중 자아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죠. 남의 잣대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에 건강을 위해서 좀 쉬어요. 그러면 돼.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이라고 이제 요즘 줄여서 많이 말하는데, 워라벨 자체가 프레임일 수 있다. 사실 밸런스라는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어떤 기준 같은 거, 법으로 만들어진 기준 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 나의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한테 들리는 그 북소리에 더 맞게 인생을 사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제 경우인 거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놀고 싶어하는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용자는 잘 쉬게 만들어줘야 일을 잘한다는 목적이 시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노동자는 잘 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요거를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요거는 누구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부분을 틀렸다고 서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놀기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야지.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일을 하면 피곤해지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증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직까지 생각해봐야겠네. 선진국은 약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간의 하루 타임 테이블은 이렇게 돼야 돼.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구 선진국에서는 하루에 일을 8시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더 줄이는 형태거든요. 추세는 인간이 원래 놀려고 태어났다. 맞아요. 그건 빙고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저기 영등포에 사시는 70대 할아버지, 뭐 임마 이 사람이 일을 해야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은 놀려고 태어난 건 맞아요. 그분 지금 놀고 계시잖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영등포 할아버지. 노는 게 맞습니다. 잘 놀아야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연애 상담입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 뭐야? 원추. 나의 전문 분야 얘기도 하죠. 제가 이런 걸 해드리려고 20대 때 어마어마하게 놀았잖아. 모든 경험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인 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푸난 삼촌한테도 말했었는데, 계속해서 상황을 고백해 왔지만, 그러니까 푸난 삼촌한테만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안산에 있는 분인데, 어쩌다 활동하다 마주치면은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밤에 잠이 안 와. 어머, 그 정도예요? 이게 약간 적당하면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 경사났네. 그리고 이게 뭔가 제가 막 만나자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활동하다 보면 진짜 불특정 다수랑 아무 때나 막 마주치기 때문에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자꾸 오니까 이게 심장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랑에 빠졌구나. 아주.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고백을 해야겠다. 근데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애했던 사람들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고백을 먼저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하면 내가 인생 첫 고백이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고백?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 꿀팁 같은 거 받고 싶어요. 어떻게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둘이 안 친해요, 아직. 둘이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도 아니에요. 아직 고백 안 했다는 거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게 심리적 흐름의 과정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의 스타일을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 해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주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허무함이 있다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는 거를 최대한 즐기세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저쯤 되면요, 가슴 두근거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고 싶어.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누군가를 봤더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나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드라마,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나이쯤 되면은 그렇게 두근거리는 일이 없어요. 두근거리는 게 당신의 특권이에요. 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일단 조바심 내지 말아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저 남자한테 고백하지 않으면 저 남자가 누구랑 사귈 것 같아. 사실 지금 애인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남자한테 고백 못 해가지고 막 안달이 나서 뭐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으로 하면 그 연애는 거의 실패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연애를 전략적으로 하죠.
사무실을 끌어가듯이 내 직장에서 뭔가 내가 기획을 하듯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대시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 때문에 대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이인데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근데 상대방이 거절했어. 그 다음에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속마음을 들키기 힘들어서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저기요 저 얼굴 아시죠? 근데 잘 친하진 않지만 우리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짠다는 건 뭐 대단한 기획서를 짜서 기획 의도 뭐 앞으로 다 일정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겪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있는지 혹시 결혼을 했는지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그 사람의 취향은 뭐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뭔가 치밀하게 해놓고 나서 그게 흔히 말하면 과정을 겪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 뒤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건요. 물론 요즘 같으면 여자분들이 직접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자가 고백하는 것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닌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 연애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백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까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야죠. 아니 막 심장은 막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거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안 친하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단둘이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어봐야지 고백을 하든지 말든지. 단둘이 밥을 먹자고 어떻게 말하지? 아이 건수를 조금만 디테일한 정보를 줘봐요 이제. 진짜로 꿀팁으로 갑시다.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략 좀 말해봐요. 방송 들을 어때요? 것 같은데? 들어요? 그럼 방송 소재로 제가 하면 하는 어떡해. 방송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현님을 알고 있는 안산의 어떤 남자분들은 여러 명이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 대략 뭐 나이나 이런 거 떠나가지고 스타일이나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거. 뭐 하나만 말해도 그냥 딱 티가 나서 말하기 되게 어렵네. 아 그거는 진짜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견적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정보? 아니 뭔가 그 사람이 뭐 일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보현님과 연결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조언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디테일한 스킬로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만남 자체를 이제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 시작이 뭘로 시작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인기가 많을 스타일인가 아닌가? 많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기 많대. 인기가 많은 사람은 인기가 없는 사람과 비교되는 측면이 하나 있죠. 인기가 많은 사람은 칭찬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칭찬 자체를 뭐랄까 의례적인 걸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한 일이 아닌 거. 근데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은 칭찬해주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호감에 너무 고마워서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 좋은 감정, 호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고급스러운 칭찬을 원합니다. 말하자면은 인기가 많은 사람일 것 같으면 여자친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정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대시를 안 해. 여자친구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때 칭찬을 좀 의례적인 칭찬 말고요. 디테일한 칭찬을 한 번 던져보세요. 어떤 특별히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경우냐면은 디테일한 칭찬이란 뭐냐.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을 예를 들었을 때 체크무늬 남방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식의 디테일한 칭찬 있죠. 요거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칭찬하게 되면 칭찬 싫어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단 저 사람 이건 다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옷이 아니라도 비슷한 종류 옷을 또 입고 나타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 주에 보현님을 만나야 되는 정기적인 만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비슷한 코디를 또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즉석에서 이 디테일한 칭찬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호응하는 것 같으면 호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보라는 거지. 칭찬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제가 제 경험을 추천을 하자면 여자 선수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잘 모르시잖아요. 안 친하다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외모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외모적으로 보현님이 높게 평가했으면 다른 사람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게 좋아요. 너가 한 프로젝트나 어떤 게 참 되게 잘 썼더라. 뭐 능수능란하게 너가 잘 해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인데 이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네. 다들 켰네 전략을. 나 참.
티 안 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세계 노동절 대회라는 것이 준비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오시나요, 그분이? 아니요. 그분은 그때 안 볼 와요. 일은 없나요? 네, 그분은 안 와요. 아쉽네. 네, 노동절이지만 노동절 이번에 떠올리니까 이번에 사실 헌법 개정이 못 됐다는 것 때문에 좀 열이 받긴 하지만 그런 노동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새기는 그런 날로 또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날 행사 있죠. 네, 지금 민주노총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광장에 2시에 모이면 되고요. 공무원 노조, 보건의료 노조, 서비스연맹, 정교조, 희망현대 노조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합니다. 청와대, 세종문화회관, 신세계백화점 다양한 곳에서 각 지역마다 노동절 대회를 기념하는 어떤 행사가 있고요. 저희는 2시에 서울 광장 가서 매거진 이슈 나눔하려고. 아, 그렇구나. 하니까 그때 보현님 같이 뵙겠네요. 네, 그날 만나요. 네, 자갈자갈 청취자 여러분, 5월 1일 서울광장 2시 그때 꼭 뵀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여러모로 알차고 유익한 푸나님의 상담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그래 자갈자갈 아니겠습니까? 주제 구애 없이 프리하게. 네, 푸나무님, 보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자갈자갈이 100회가 됐습니다. 그간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저의 말투, 습관, 또 성량, 항상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듯한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푸나님께서 자갈자갈 오프닝 음악을 정하시면서 KTX 승무원 투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신 것처럼 새날 자갈자갈은 저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맘 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자갈자갈이 그런 힐링하는 또 마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욱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꼭 또 만나요.